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임종윤입니다. 9월 고용 동향이 나왔습니다. 지난 8월에 나왔을 때, 8월 고용 동향 나왔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그 이후에 이런저런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좀 너무 좀 확대 해석했다, 너무 좋게 봤다 이런 지적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난 9월 고용 동향도 취업자 수도 그렇고요, 고용률, 실업률 뭐 줄어든 것 등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네요. 특히 청년 실업률이 7%대 초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7.3%를 기록했는데 7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는 점도 뭐 반갑게 좀 볼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역시 걱정되는 포인트는 40대 또 제조업입니다. 40대는 18만 가까이 취업자가 줄었고요. 제조업도 지난 8월에 4만 2천 명 정도 감소세에서 2배 훨씬 넘는 11만 명대까지 감소폭이 늘어났습니다. 9월 고용지표 주요 내용들 잠시 후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역시 전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를 또 내린 배경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샵 3698 여러분들 의견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오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분입니다. 오른쪽으로 서울예대 이종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왼쪽으로 서강대 김연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그다음에 서해연대포럼 정용건 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자, 전화 연결이 좀 있습니다. 취재 기자로부터 9월 고용 동향 주요 내용들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전해 주십시오. 네, 강산입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 수가 총 2,740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 8천 명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달 연속 30만 명대 이상 증가로 8월을 제외한다면 2017년 5월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7만 명, 전문과학과 기술 서비스업이 8만여 명 늘면서 이번 취업자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지난달 15세부터 64세까지 고용률은 67.1%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늘었는데요. 20대와 50대, 60대 취업자가 모두 늘었습니다. 9월 기준으로 고용률은 지난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경제 허리인 30대와 40대의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문제점을 노출했는데요. 40대는 1년 전보다 17만 9천 명, 30대는 1만 3천 명 각각 줄었습니다. 또 제조업 취업자 수도 지난해보다 11만 1천 명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전자부품과 전기장비 쪽이 부진하면서 제조업 취업자 지표가 감소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용직 증가가 지속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봤지만 제조업과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CNBC의 강산입니다. 예, 9월 고용 동향 지금 취재를 통해서 주요 지표들 좀 들어보셨거든요. 이 내용들 가지고 세 분의 패널과 함께 전문가분들과 함께 얘기 좀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우리 8월 달에 45만 2천 명 취업자 수 늘고 몇 가지 이제 실업률이라든가 고용률이라든가 지표들 좋았을 때 고용의 질적인 얘기들이 많이 제시가 좀 됐거든요. 뭐 취업자가 늘어도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9월 지표는? 전반적으로 이제 양적 지표는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우리 경제를 나타내는 양적 지표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뭐 개선됐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요즘 이야기할 때 항상 양보다 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고용 시장에서의 질이 어떻게 됐느냐를 한번 중점적으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정책 당국도 국민들이나 이런 언론이나 학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분명한 거는 뭐냐면 전체 취업자 수가 늘고 그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 실업률이 떨어지고 청년 실업 낮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제가 하나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자리는 늘었지만은 전체 일자리 가운데서 남성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취업률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딱 60대하고 40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활동 취업률 자체는 전부 마이너스예요. 여성들의 경우는 좀 플러스고, 그런데 특징 가운데 하나는 50대에서 60대에 있는 부분의 취업률은 다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20대 부분하고 30대, 40대가 좀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을 예. 해야만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고용동향 얘기하면서 결론 부분에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고용 정책의 방향성을 뭔가 좀 보완을 하거나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볼 거기 때문에 그때 예. 우리 이 교수님 그 아이디어를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꾸준히 매달 한 번씩 이 고용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총론적인 면에서는 이종욱 교수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양적으로는 성장을 했는데 질적으로는 후퇴를 하고 있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전체 고용 취업자가 35만 명 가까이 늘은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고용률이 0.3%나 올랐고요. 예.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이 0.8% 증가했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예.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전문가 기술 서비스 분야가 한 8.3만 늘어가지고 7.5% 늘었다.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분야. 예. 뭐 어차피 이런 쪽은 앞으로 계속 그러겠죠. 늘어나야 해야 되는 부분이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상용 근로자가 54만 명 늘고 일용 네. 근로자나 임시직은 좀 줄었다.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긴 합니다만은 뭐 역시 기자 보도대로 40대 제조 우리 사회 어떤 가정 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일자리가 줄고 있고 특히 자영업도 고용은 있는 자영업이 한 16만 6천 줄었다는 것도 조금 가슴 아픈 일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고용의 질이 좋지 않아졌다고 하는 것이 예. 36시간 이상 취업자의 수는 45만 명이 줄고 36시간 미만 즉 어떻게 보면 약간 알바성 혹은 임시직이라 할 수 있는 아까 임시직 일용 근로자 분명히 줄었는데 36시간 이하의 근로자는 73만 7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제 17시간도 안 되는 그야말로 단기 알바성 일자리가 37만 명이 늘었는데 이게 전체 일자리 늘은 건 34만 명 아닙니까? 거의 비슷한 수치로 늘은 것이 17시간 이하의 일자리고 주휴수당 안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 많군요. 그리고 그다음에 예. 60대 이상 일자리 늘은 것이 예. 38만 명입니다. 예. 전체 일자리 늘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수치가 17시간 미만 그리고 60대의 일자리 늘은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 궤도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질적인 면에 개선이 더 필요하다. 뭐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정 위원장님은 예. 두 분이 앞에서 많이 얘기하셔서 예. 조금 다른 얘기하시려면 쉽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예.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일자리 관련해서 고용 쇼크, 고용 참사 이런 맞아요. 이야기 나올 정도로 양적인 측면에서의 지표도 대단히 부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질적인 측면에 이야기하기도 어려울 상황이었고 양적인 측면만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관련한 정부의 정책 의지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양적 지표와 관련해서도 네. 대단히 집중해야 된다 이 공감대는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거는 뭐 국민들도 마찬가지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용과 관련된 첫 번째는 역시 양적인 지표는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질적인 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다. 맞아요. 이를 예. 보는 측면에서 전월에 45만 2천 개 그리고 이번 달에도 34만 8천 개 정도 일자리가 늘어나고 고용률이 올라오고 특히 이제 저도 지난달에 말씀드렸지만 이 청년 실업률, 청년 고용률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뭐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박수를 보낸 측면이 있다. 충분히 그런 예. 것이고 이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질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 이제부터 조금 더 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이 차고 나면 당연히 질적인 부분에서 해야 되고 지금부터 정부는 여전히 제조업이 떨어지는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게 정부의 역량으로 가능할 것인지 그쵸. 아니면은 산업 현장 기업들과의 협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정부가 해야 될 역할 중에서 우리 청년 고용률이 43.7% 좀 올라갔지만 예. 여전히 OECD 평균의 한 55%대는 10% 정도 부족합니다. 이 OECD 문제를 갖다가 평균보다는, 예.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노사정이 정말 컨센서스를 이뤄서 그렇죠. 청년 고용과 관련된 또는 대안을 마련해가는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총평을 들었죠.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세 분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인트는 40대 그리고 제조업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대도 줄긴 했는데 40대는 사실은 지금 어쩌면 2015년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2010년 중반 때부터 사실상 40대는 제조업과 같이 공유해서 전반적으로 좀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안을 해서 40대와 연령별로는 40대, 그다음에 업종으로는 이 제조업에 조금 더 집중해서 세 분한테 해법을 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40대부터 먼저 해보죠. 40대가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제일 현재 우리나라 인구
비중이 제일 높다고 제일 그냥 높죠. 40대만 예, 보면은. 예, 그러니까 그만큼 40대는 인구도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많기도 하고 또 한 가정에서 봤을 때는 가장이고 예, 예. 우리 경제 허리에 중추고 등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불구하고 40대의 고용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그다지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40대 문제의 원인을 일단 뭘로 보시는지 또 하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 40대에 대한 정부의 고용 정책이라든가 또는 뭐 우리 국가 차원의 또는 그러니까 기업이나 다 포함해서입니다. 이 고용 정책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이렇게 좀 집중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부터 어떻게 보십니까? 40대 사실은 예. 이 40대는 고용 시장으로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이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러면 40대의 일자리를 한번 놓치면 우리나라에 이런 통계도 없어요. 40대에 일자리에서 한번 밀려나면 이 사람이 일자리를 다시 구할 때까지의 이 실업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통계조차 없다. 없으니까 사실은 우리 정책 당국에서 아까 우리 이야기했지만 양적인 지표만 가지고서 고용 시장이 좋아졌다 그러면 이 40대에 지금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앞으로 5년 내지 10년만 되면 다 정부가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고용 시장에서 이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기 어려운 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런 걸 갖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경제학적으로 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장기적인 실업 상태가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 그 기술도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사람이 또 낙담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그런 현상을 갖다 우리는 뭐냐면 실업의 히스테리시스 효과라고 합니다. 히스 효과. 효과.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한번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효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우물에 가서 큰 돌을 하나 팍 던지면 물이 넘칩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죠. 그렇지만 작은 돌을 던지면 파도만 일고 사람들이 큰 충격을 안 받아요. 예. 근데 이 40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실업 상태가 쌓이면 이게 나중에 한 10년 뒤에 우리나라의 큰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비도 그렇죠. 굉장히 안 좋을 거고. 또 이 사람이 유권자거든요. 유권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요구를 투표권 있는 유권자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정치는 자꾸 이 사람들의 어떤 일시적인 처방적인 기술을 얻다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국회와 더불어 근원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원인은 어떻게 보세요? 40대이면 제조업만 가지고 얘기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 40대가 이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것도 이제 통계가 중요한데요. 나는 제조업의 구조조정의 문제가 상당히 크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요 근래 우리나라의 제조업에서 구조조정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 게 이 한번 보시면은 지금도 우리 한 2년 이제 박근혜 정부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계속 제조업에서는 그 고용이 줍니다. 그런데 고용이 주는 속도가 지금 고용이 주는 속도가 좀 줄었어요. 이번에 이제 그거는 좀 바람직한데 거기에서 놓은 사람들은 사실은 제조업은 일시직보다는 상근직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서비스 산업보다도 고정 월급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가게를 운영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니까 그렇죠. 특히 그 가장의 소득이 불균등하면 결국 그 가정도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럼요. 당연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왜 40대 실업이 자꾸 늘어나는가를 정책 당국이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나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40대 얘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요? 예, 그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면 40대 남성이 지금 92.9%입니다. 작년 이맘때는 94.2%였고, 즉 줄었네요. 100명 그렇죠. 그만큼 이제 경제활동 40대 일자리에 줄고 있으니까 그렇죠. 경제활동 참가율도 줄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어쨌든 93명 정도가 경제활동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40대 특히 제가 들은 40대 남성입니다. 40대 남성은 우리 사회의 핵심이고 기둥이고 또 가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가지고 있는 일자리는 대개 제조업에서 있는 좋은 일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니까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해 직접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 부분에서 창출돼야 되는 일자리라는 민간 차원에서 나와야 될 일자리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작년 대비 한 35만 명 늘었는데 이 늘은 게 17시간 이상 단기 또 60대 이상 일자리 늘은 숫자랑 우연히 비슷하다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니까 정부가 재정 정책으로서 늘린 일자리 수는 결국은 40대에는 직접적인 효과는 못 미친다. 없다는 거죠. 그럼 무슨 이야기냐니까 결국 정부가 간접적인
수단으로 직접 일자리를 이 좋은 일자리 몇백만 원씩 월급 줘야 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어렵고 간접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직접 노동 정책으로 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실업급여 실업제도를 좀 더 완비해가지고 이분들이 단기적으로 실업하게 됐을 때 좀 뭐랄까요 빨리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좀 부양할 수 있도록 가족 부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큰 문제는 없도록. 그렇죠. 그리고 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정책은 40대에 대한 정책은 직접 굉장히 진짜 산업 정책하고 맞물리는 겁니다. 맞아요. 핵심 일자리가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 경쟁력 강화라든지 또 노동의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정책이 맞물리는 그 40대 일자리 자체만 놓고 보면은 60대는 뭐 알바를 정한다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전체 산업 정책 혹은 우리나라 실업 부조 정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덩어리가 큰 것이고 이거는 노동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달라들여야 될 문제고 뭐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돼서 굉장히 큰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좀 산업적으로는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전환기이잖아요. 뭐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는 것도 잠깐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어차피 제조업은 제가 생각할 때 계속 일자리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일자리 자체가 늘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부분의 일자리 4차 산업 관련된 어떤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정보통신 전문 인력으로 바꿔가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렇지만 그중에 또 특히 핵심 제조업의 경쟁력은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핵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지 이 일자리 실업률이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이걸 그렇게 들여다봐가지고는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김 교수님 바로 이제 지적하신 그 포인트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도와줬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어쨌든 그 계속 뭐 한 1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이 소재 장비 뭐 이 부품 쪽에 뭐 돈은 들어가는데 별로 아웃풋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고만고만하던 게 사실 이번에 일본 덕분에 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됐다 이런 지적도 아마 그래서 나오는 것 같긴 근데 한데요.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쪽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늘리고 국제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또 그 분야가 한국 기업의 제조업 특성에 맞느냐 하는 건 또 다른 이슈거든요. 그렇게 그 부분에는 오랫동안 기술 축적이 필요하고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분야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 액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물론 당연히 강조를 해야 되겠지만 전체 문제를 푸는 한 일부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 그럼요. 그것만 가지고 마치 우리 저 고용 정책, 특히 뭐 일자리 정책이 뭐 해결된다고 본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너무 좀 과대하게 해석하는 거겠죠. 자, 정 위원장님, 40대 얘기를 좀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제조업 관련된 얘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저는 여기 하나 덧붙여서 자영업 얘기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사실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이 40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전체적으로 자영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정 위원장이 생각하시는 이 제조업 40대 문제 얘기를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뭐 40대가 뭐 전체 연령대로 봐서도 중심이고 나라 경제를 봐서도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실제로 40대가 이렇게 실업 상태로 나오는 거 고용을 갖다 잃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이라든지 금융보험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실제로 결국 제조업 구조조정이었다. 그동안 우리 기억하는 대로 철강부터 시작해서 조선, 자동차, 최근에 반도체까지 제조업이 다 어려우면서 실업 상태로 이렇게 그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 이 제조업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관련된 고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외국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휴대폰 생산하지 않겠다, 베트남을 가겠다, 한국으로 돌아오게끔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LG전자의 판단도 주겠지만 LG전자가 돌아오게끔 만들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고 정부의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40대가 실업 상태로 노동시장에서 나가게 될 경우에는 당장은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합니다. 정부가 겨우 해서 이제 실업급여 기간을 갖다가 9개월 늘렸는데요. 저는 1년 6개월 정도는 최소한 재취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보험료도 조금 올리고 기간도 조금 늘리고 이 방식은 아닌 것 같다. 계속 찔끔찔끔인 느낌이죠. 보험료는 그대로 두더라도 실업급여는 조금 그대로 있더라도 기간을 늘려서 조금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준비해서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일자리를 갖기 위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기간이 있느냐? 이게 현재 없습니다. 사실은 작동되지 않고요. 정부가 지금 직업 교육 관련한 내년도 2조 3천억 정도의 예산을 갖다 편성하고 있는데 이게 폴리텍 대학처럼 체계적인 독일식의 체계적인 이런 직업 교육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그냥 사설학원에 의존합니다. 사설학원에 가가지고 수강 받으면은 그거 정부가 돈 내주는 이런 구조라 가지고는 재취업하는 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그 불과 9개월 기간 사실은 취업하고 뭐 실업하고 나면 한 3개월은 그냥
조금 안정 찾는 시간이면 6개월 공부해가지고 어디로 갔냐. 그렇죠. 받아주지도 않고 준비되지도 않다는 이게 없다는 것이고요. 결국 거기서 안 막아주니까 40대가 어디로 가느냐? 자영업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은 가당 경쟁이고 뭐 세계 OECD 기준으로 해도 평균보다도 4배 이상의 자영업 비율이 높고 이런 구조로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40대에 집중해 들어가야 된다. 정부가. 그리고 그렇죠. 기업들과도 협업해야 되고 그렇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양보할 것이 무엇이고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가 그렇죠. 관련된 예. 고민이 없으면 예. 이 지표는 계속해서 나아지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재계에서 고용 유연성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제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나가서 어떻게 먹고 살라는 얘기냐, 즉 사회 안전망이 지금 미흡한 현실을 이제 노동계에서는 항상 반박의 논리로 제시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업급여 수준만 하더라도 OECD가 한 60% 정도 직전 급여에 평균치긴 하겠습니다만 되는데 우리는 뭐 50%도 훨씬 못 미치니까요. 그다음에 개월 수도 우리 좀 정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아까 말씀하셨던 9개월도 그나마 50대 이상이고요. 10년 이상 고용보험을 든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보통 50대 미만은 좀 그러니까 8개월이죠. 240이니까 그거밖에 또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는 맞긴 합니다만 여전히 미흡하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평가인데 지금 세 분 말씀을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40대 문제는 그리고 이제 제조업 문제는 단순히 어느 한 측면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는 접근이 필요한 문제다라는 말씀들을 하셔서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세 분 말씀 듣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금리나 쪽 얘기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교수님 지금 뭐 이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전문가도 다 뭐 다른 생각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40대 제조업 이 문제 어떤 식으로 좀 뭔가 좀 종합적 입체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좀 풀어나가야 될까요? 사실 이제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동계와 기업하고 우리 경제가 처음 겪는 문제거든요. 정말 우리 경제가 이렇게 40대가 대량 실업을 올 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시대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직면했다 이거죠. 이 문제를 정책 당국이 어떻게 잘 푸느냐는 정말 여기서 이 정책 당국이 그다음에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의 평가가 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제일 이슈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자꾸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이 이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은 제조업 비중이 준다는 식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보통 학자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예. 그런데 독일하고 스위스 같은 나라가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조업에서의 고용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제조업에서의 이 40대에 있는 사람이 밀려나게 된다 그러면 정부가 과연 뭘 해줘야 되는가? 그러면 정말 정부가 이 고용보험을 주고 그분들로 하여금 회사가 고용하게 했을 때 그럼 회사도 어떻게 하면 경쟁력이 살아나서 그렇죠. 그 사람 같이 갈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디테일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려 그러면 정부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말 공장 바닥에서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노동조합도 정말 당신 눈으로 봐라. 예. 지금 이제 40대의 실업자가 자기 눈에 보이잖아요. 눈으로 보고 이제 대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 자체를 자꾸 그냥 이론적으로 해결하면 나는 절대 해결을 못 한다 생각합니다. 기존의 방식과는 뭔가 좀 획기적으로 나가야 돼요. 획기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예. 김 교수님한테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산업 구조 변형 이 말씀을 잠깐 김 교수님 하셨기 때문에 거기다 조금 더 좀 말씀을 듣고 싶은 게 그 산업적 전환기가 오고 있다는 얘기 우리가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노동연구원 박사 한 사람이 유럽에 출장 갔다가 와서 남긴 그 칼럼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상당히 좀 더 진전된 나라 독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근로자 수가 그렇게 줄질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총량에서 큰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를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대신 노동 강도는 좀 세졌다는 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차치적으로 하고 그러면 우리도 4차 산업혁명 관련해 오고 있는데 우리 제조업은 사실 기존 제조업들이 좀 많은 상황이고 뭔가 이쪽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특히 제조업 쪽에서 좋은 일자리를 어떤 방법은 없을까 싶어서요. 결국 이제 뭐 산업 구조 조정이라고 그러면 부정적인 좀 어떤 뉘앙스가 있는데 산업 구조 개편이죠. 저 같은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저 예. 부가가치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예. 뭔가 똑같이 10시간 일을 하더라도 여기 100만 원을 번다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독일 사례를 들었지만 독일의 스마트 팩토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 그러면 굉장히 개념이 모호합니다. 사실은 아직 예, 근데 독일은 명확해요. 인더스트리 4.0이라 가지고 맞아요, 예. 그
기존의 제조업을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걸 생각했는데 그걸 소프트웨어로 결합해가지고 효율성을 엄청나게 높이는 겁니다. 뭐 AI가 결합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 거에다 기존 부과하는 거에다가 거군요. 예, 기존의 하드웨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만드냐 해서 AI라고 하는 예. 그런 개념을 덧붙여가지고 굉장히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정대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결합하는 그 생산 방식 자체를 하나를 상품화해가지고 그걸 패키지로 해가지고 외국에 팔아먹는다는 겁니다. 파는 거죠. 파는 거죠. 이런 어떤 이런 소프트웨어 패키지, 하드웨어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거를 뭐 한국에도 팔 수 있고 중국에도 팔 수 있고 이 시스템대로 하면 당신들 생산 효율성이 많이 오르니까 들여가십시오. 그럼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굉장히 상품이네요. 올라가는 거죠. 사실은 예. 독일이 뭐 인더스트리 4.0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그 노동력의 고령화 때문에 그렇죠.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나이들이 늙어가고 또 노동력이 주니까 힘이 육체적 근력이 약해질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기계가 좀 도와줄 수 있느냐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해가지고 사실은 노동 강도가 세진다고 그래요. 노동 강도가 세졌다기보다는 그 부분을 많은 부분을 인간의 육체 노동을 기계가 혹은 소프트웨어가 대신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런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부가가치 올라가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에서 물론 대기업에서는 일부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고용 감소라고 하는 부정적인으로는 연결되고 그렇죠. 중소기업은 아직 그걸 도입할 역량이 안 역량이 안 되고 되고. 그리고 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그런 게 노하우를 주고받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쪽으로 계속 일자리를 줄면서 그 일자리를 대체할 만한 신규 산업을 개척을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4차 산업혁명 혹은 스마트 팩토리를 보면 스마트 팩토리를 내년까지 3,000개 도입해라, 5,000개 도입해라. 그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양적으로만 스마트 팩토리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돈도 엄하게 쓰일 수도 있겠네요. 돈은 많이 비효율적으로.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오히려 중소기업에서는 그 그렇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생산성이 그렇죠. 떨어진다는 그런 하소연 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독일의 인공지능 연구소라는 데 가봤더니 그는 정부 국책 연구소, 민간 기업들 다 공동 출자해서 공동 주주가 돼서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한다든지 혹은 대기업 일방적으로 이끌어 시스템인데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같이 참여하되 정부가 절대 주도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정부는 매칭 펀드 비슷하게 내주고 뒤에서 그런 돈들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만 어떤 감시하는 감시라는 말은 조금 부정적인데 그런 정도만 하고 관리 있지. 감독하는 뭐 정도로 그걸 봐야 우리가 되겠죠. 업적으로 내세우고 항상 목표로 삼아가지고 달성 안 된다 그러면 뭐 이런 식의 그 지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거기서도 좀 시사점이 분명히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많이 좀 배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정 위원장님, 네.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있어 대기업 상용직, 대기업 정규직 이것만 가지고는 분명히 우리가 한계가 뻔할 겁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는 상황이니 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전체 근로자들의 88% 정도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결국 중소기업의 어떤 그런 고용의 질을 대폭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 제조업의 질을 높이는 어떤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 기업 전체적으로 고용을 늘리려면 기업이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그거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정부가 할 역할은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뭐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서 실업 시기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제도를 만들고 또 한편으로 이제 그 기업들의 R&D와 관련된 부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결국 한국의 이 기업 구조상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것과 관련해서의 부분들이 사실은 한국의 산업의 미래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청년들은 전부 대기업 가고 싶어하고 중소기업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있고 이 격차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문제고 여전히 이것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정부가 같이 머리를 좀 같이 맞대야 되고요. 특히 노동자들도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이유가 전체 노동자들이 다 같이 좀 골고루 평등하게 잘 먹고 살자 이런 취지였는데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장 노동자들은 좀 임금 인상이나 이런 것이 좀 자제되고 거기서 나는 뭐 대기업들이 좀 협력업자다라든지 하청업체 이런 업체 중소기업들에게 돈이 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돈들이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또 중소기업이 기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과 관련된 큰 사회적 합의를 갖다 만들고 시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런 부분도 오히려 더 뭐 어려워지고 있고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좀 나서야 되고 특히 대통령께서 실제로 중소기업 또는 뭐 대기업 또 뭐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대기업 노동자 다 만나서 좀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좀 설득해 들어가야 된다. 그냥 사회적 대화라는 것이 뭐 스웨덴 모델도 있고 네덜란드, 독일 모델이 다 있지만 그거 다
각국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앞서서 나와서 해결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총리든 대통령이든 이렇게 나서서 각국의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 것이지 예. 그 밑에서 뭐 부총리라든지 또는 정부위원회 어떤 위원장들이 맡아서 할 정도의 역량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설득하기도 힘들고 진정성도 받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4차 산업 하나만 예. 좀 코멘트를 하면 예. 자꾸 우리 사회자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 공장 자체를 3,000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스마트 공장을 3,000개 만들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제 어느 산업에서 이걸 스마트 공장화 시키는데 몇 년이 걸리고 얼마나 돈이 필요하고 하는 사람도 거를 얘기 필요할 테고요. 이거를 사실 제가 연구를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 스마트 공장에 관련 데이터를 가지는 데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그걸 지금까지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리 가서 보면요, 저 산업통상자원부가 예. 상당히 돈을 투자했는데 그 성공한 업체가 딱 하나 있어요. 가서 인터뷰를 해보면 스마트 공장 들어가는데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물으면 정부 사람들은 50억 들어갔다 그래요. 네. 거기에 있는 경제는 450억 들어갔다 그래요. 9배 차이 나네요. 왜 차이 나느냐? 이 사람들은 50억 가지고 그 정도 그 공장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장이에요. 피스톤 링 쪽으로. 50억 가지고는 그런 공장을 스마트화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네요. 정부가 지금 이제 3,000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규모의 중소기업을 스마트하느냐. 그랬더니 제가 조사해보면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제조업 공장은 1회 컨설팅 해도 성과가 있는데 예. 스마트 공장은 3번 정도 해줘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 하면 333, 3번 이상을 3년 이상 해달라 이거야. 예. 그러면 계속 이제 우리가 스마트 공장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3년 투자하면 1단계 정도 예. 진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3,000개라고 하는 숫자를 내미는 순간에 이 정책은 실패하기가 너무너무 쉽다. 예. 네. 그럼요. 핵심의 주체는 기업임을 명확히 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지 정부가 목표를 정해가지고 숫자에 따라오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성과가 좋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것도 예. 산업화 한참 할 때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인 거죠. 그렇습니다. 변하게 하나도 없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은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왔는데 정부의 정책 어떤 추구하는 방식은 추진하는 방식은 여전히 옛날 방식이다라는 거. 이 교수님 이제 화두를 꺼내셔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예, 드리면 한 1분 정도만 예, 할까요? 원래 뭐 독일 제조업이 강하잖아요. 근데 그 주체가 지금 인공지능연구소입니다. 뭐냐니까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쪽에서 그거를 지금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의 대표적인 대기업뿐만 중소기업도 들어와 있어 같이 예. 협업을 하면 스마트 공장을 만드는 패키지를 만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패키지를 만들어 그걸 유사한 업종에다가 그대로 심는 거죠. 예. 그런 기본 철학과 바탕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이 늘어나는 건 우리나라는 그냥 단순히 아무런 그런 패키지를 만드는 과정 없이 그걸 사가지고 그냥 무조건 심으려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도 이해를 못하고 심으려고 하는 것도 당연하죠. 정부 정책을 말씀하신 대로 숫자만 채우는 그렇게 되면 스마트 팩토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 기본부터 기초 실력부터 쌓아야 네. 된다는 얘기. 아까 김 교수님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도 아직 잘 잡힌 것 같지 않다. 개념이 뭔지도 서로 간의 얘기가 다른 판에 그 정책이 추진된다고 하여 그게 뭐 제대로 현장에서 얼마나 먹힐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들으니까 여전히 정부의 정책과 현장과의 이 괴리감, 그다음에 현실과 좀 어떤 유리되어 있는 측면을 또 한 번 좀 느낄 수 있게 되네요. 더 가면은 오늘 이 얘기만 할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금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를 뭐 동결했으면은 사실은 그냥 집에서 가볍게만 다루려고 그랬는데 금리를 또 내렸으니까요. 금리 인하 얘기 조금 해보고 우리 전반적인 거시 쪽 얘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김 교수님부터 먼저 좀 해보시죠. 금리 인하는 사실은 많이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했던 바죠.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금리를 내리는 것은 결국 미국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지난 8월달에 우리가 미국 연준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0.25% 내렸는데 미국은 7월 말에 내리고 8월달에 곧바로 또 0.25%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2달 동안에 0.5%를 내린 것이고 우리는 이제 지난 7월 18일 내리고 한 석 달 정도 있다가 다시 내린 것인데 뭐 사실 기본적으로 저는 금리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지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디플레이션이냐 아니냐 경제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은데 적어도 장기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뭐 경제가 위기라고 하는 데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경제가 상당히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너무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쓸 수 있는 수단을 다 맞아요. 써야 된다. 예.
지난번까지는 이제 재정 정책 위주로 하고 이 통화 정책은 곤란하였는데 지금 통화 정책, 재정 정책 할 것 없이 좀 써야 될 상황이고 내년도 예산도 상당히 확장적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예.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소비 측면의 진작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재정도 상당히 풀어야 되고 금리도 인하시켜서 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뭔가 지금 소비, 내수, 투자 뭐 모든 것이 수출 모든 것이 부진한 상황이니까 뭐 예. 하나라도 불씨를 태워야 된다. 그런 그러면. 면에서는 뭐 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되고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고 뭐 내년 초 정도 돼서 한 번 정도 더 하지 않을까 그 그렇게 얘기도 생각이 나오더군요.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우리 역대 이번에 1.25%가 된 건데요. 역대 최저금리 타이 기록이죠. 타이 기록. 이제 1.25. 여기서 더 내려가면 역대 최고치 전임 미답의 길을 가게 되는 거고요. 교수님. 예. 얼마까지 내릴 수 있을까요? 뭐 물론 통화 정책의 효용성 문제는 뭐 지금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판이니까 통화 정책의 효용성, 금리 인하의 효용성이 얼마나 있겠냐라는 그런 뭐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경제 여건 이런 걸 방안했을 때 우리가 전임 미답의 길을 가는 거는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경제 이론청에서 보면 1.2, 1.5나 1.25나 사실 그게 뭐 최저금리 가운데 하나죠. 예.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같은 비기축 통화 국가에서 금리를 내렸을 때 금리가 어떻게 파급되거나 전통적인 케인즈 이론에 의해서 금리를 내리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또 사람들이 뭐 부채에 대한 예. 그 빚이 줄어서 이제 자기 소득을 더 소비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 적용하면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1.5에서 1.25로 된다 그래서 나는 경기 부양 효과가 과연 얼마 한국은행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경기 부양 효과가 과연 얼마쯤 나타난다는 말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학자로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제 이제 지금 워싱턴 D.C.에서 IMF하고 월드뱅크 공동 지금 이제 이 컨퍼런스를 하고 있잖아요. 정기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신임 그 게오르기 예바라는 분이 월드뱅크 IMF 분이, 총재죠. 이분이 총재. 이분이 저 연설하면서도 이미 통화 정책은 많은 국가가 통화 정책의 한계를 느낄 정도의 최저금리 와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재정 정책 효과가 있는데 재정에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독일, 한국, 네덜란드 이런 나라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하강을 대응하겠다고 하는 논리는 아마 국민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왜? 지금 현재 금리를 인하하면요. 어디로 돈이 가겠습니까? 또 부동산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행태든지 간에 저 돈을 빌려가 쓸 건데 예. 과연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자산시장에 이제 거품이 생길 수 있다는 여지는 우리가 일본 사례에서도 항상 많이 염두에 두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일본이 그때 하지 않았던 뭔가 다른 정책, 예를 들어서 뭐 세금 정책이라든가 이런 통을 통해서 커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경제학자로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금리 인하 여력은 조금 더 있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1.25 정도가 한계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생각해 1.25라고 하는 것은 그 이나는 뭐 실효 하한 금리라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데 예. 문제는 지금 현재는 그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진짜 이제부터는 통화 당국이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사실은 미국도 양적 완화할 때 훨씬 디테일했습니다. 심지어 중앙은행이 그 사기업의 채권도 사줬어요. 예. 이제부터 그런 디테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야지 작동하지 않는 금리에 저렇게 집착하는 것은 나중에 통화 정책을 수단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도 양적 완화, 즉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고 돈을 풀더라도 이제 그 다른 사람도 얘기했지만 저금리 때 그 돈이 그 나라의 경기 좋았을 때의 어떤 그 갱년이 되는 네. 그 나라의 하부 구조와 R&D 이런 장기 산업에 돈이 돌아가게끔 해야 된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그런 쪽으로 돈이 돌아갈 수 있는 직접 통계라든지 좀 뭔가 디테일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경기 한국면 저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참 믿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이종욱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지금 파웰 연준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추가 인하 압박에도 버티면서 하는 이야기가 미국 경기가 아직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것마저 지금 제로금리 수를 떨어뜨리면 나중에 정말 쓸 수단이 없다. 그래서 금리만큼 놔둬야 된다. 적어도 말씀하신 대로 미국 연준만 하던 나름의 철학이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 한국은행이 옛날에 또 그 박근혜 정부 때는 막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해서 최경환 총리가 내려고 그러니까 막 내렸다가 또 올려
조금 줏대가 없다는 그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 독립성이라는 좀 고급진 표현을 쓰실까요? 그런데 뭐 저도 그 강론에 있어서 이종욱 교수님 말씀대로 너무 디테일하게 정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지만 지금 뭐 쓸 수 있는 수단은 다 써야 된다는 그런 대세론에 그냥 동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 위원장님. 뭐 0.25% 시장이 예상한 수준이고요. 뭐 베이비 스텝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뭐 이 측면에는 중앙을 비롯해서 다수가 다 경기가 어렵다. 이 관련해서는 컨센서스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청와대 수석 이야기는 좀 다른 별개로 하더라면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이 쓸 수 있는 거는 정말 이제 빅 스텝으로 갈 것인지 베이비 스텝으로 갈 것인지 했는데 현재로서는 자신감도 없고 뭐 통화의 유통 속도라든지 통화 성수 등등 봤을 때도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경기에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관련된 우려는 현실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지만 그나마 이제 한국은행이 좀 선제적으로라도 0.25라도 금리 인하해가지고 경기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부분대로 조금 더 타겟팅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 관련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의 양적 완화를 갖다가 뭐 곧 다음 달 정도에서는 중앙은행이 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경기 부양의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채권을 사줄 것인지 등등과 관련된 고민도 또 해야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도 실제로 지금 필요합니다. 정부도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좀 대세를 좀 돌리기 위해서는 좀 과감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동일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 경기가 어려우면 어렵다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어떤 정책을 처리하고 양적 완화는 어떻게 하고 또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재정과 관련해서는 또 뭐 세수 실적들이 뭐 작년부터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올해 나빠지고 내년부터 더 나빠질 것 같기 때문에 재정 확충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을 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경기 어렵다 이건 뭐 컨센서스가 섰다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 위원장님이 딱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뭔가 작년부터 계속 뭐 통계 조작 얘기도 좀 나왔었고 뭐 이제 이를테면 정부 쪽에나 민주당 쪽에서 하는 얘기와 이제 한국당이라든가 야당이나 이제 학계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정부가 너무 시장을 경제를 자꾸 이제 같은 수치를 가지고 좀 더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짙다. 사실 뭐 경제가 나쁘다라는 걸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고 우리 경제 나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같은 수치를 가지고 정부가 좀 지나치게 좋은 쪽으로만 해석한다라는 지적은 계속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13일이었습니다. 며칠 안 됐죠.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경제 위기론 제기는 무책임하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몇 가지 이제 근거를 좀 들었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통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지 좀 좋게 하기 위해서요. 김상조 정책실장은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어느 누구도 우리 경제가 낙관적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이나 정의선 부회장 만나는 거는 그만큼 우리 경제가 위중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호승 수석과 김상조 실장 간에 약간의 결이 다른 느낌도 살짝 들 수도 있고요. 아니 뭐 근데 결국은 또 같은 얘기일 수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의 좀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김 교수님부터 먼저 좀 시작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부의 어떤 이런 인식은? 정부가 경제 상황에 대해서 너무 나쁘다. 그러면 이제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저도 뭐 이해하지만 그렇지만 가끔 이제 대통령 말씀이나 참모들 이야기가 일반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느끼는 거하고 너무 또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정 위원장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작년에 야당도 그렇게 반발하셨으니까 추경해야 된다니까 아니 경기 좋다면서 왜 추경해야 되느냐. 경기가 이만큼 뭐 아주 필요 이상으로 가장되게 나쁘게 뭐 위기다 이럴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점에서는 좋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정도의 뭐 추경이 필요하다든지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수석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3050 클럽 중에서 한국이 경제 성장률이 계속 1, 2위다라고 하는데 팩트만 보면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050 클럽이 뭡니까? 사실은 그게 뭐 족보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매스컴 용어란 말이죠. 그게 이제 3만 달러 이상의 인구 5천만. 근데 사실은 정말 선진국은 우리가 G7이라는 게 있습니다. G7 나라들이 일찍이 3만 불 넘어가지고 오랫동안 그 4만 지금 대부분 4만 불 이상이죠. 그리고 선진국 위치를 오래 유지했던 나라들이고 그런 나라들은 이미
아주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한국을 뭐 G7에 넣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렇죠. 사실은 아직도 이머징 칸츄리, 신흥국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신흥국가라는 3050이나 이런 매스컴 용어를 떠나서 신흥국가의 그룹에 넣어보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최근에 부진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팩트 자체는 아주 틀리진 않지만 비교 대상 우리가 지금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이미 선진공업국에 들어간 나라들하고 굳이 비교해서 예. 그 나라들보다 성적이 나쁘지 않다 하기보다는 예. 우리랑 같이 경쟁했던 신흥공업 국가들이랑 비교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주 성장률이 나쁘지는 않을지는 몰라도 좋다고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기준점이 좀 다른데 기준점을 참, 그렇게 예. 놔두면 눈높이가 달라지고 예. 그러면 대책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뭐 매스컴 지표라고 말씀하셨으면 2012년도에 조선일보에서 20-50 클럽이라는 걸 이제 언급을 하면서 시작된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거 표라고 해야 됩니까? 이건 약간 그런 용어인데요. 우리가 2015년도에 3만 달러 넘었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 3050 클럽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조선일보에서 만든,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만든 그런 어떤 표현을 굳이 청와대에서 굳이 표현하는 게 적절하냐 그런 논란이 그래서 좀 나오는 예.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저께 IMF에서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갖다가 2.6에서 0.6을 낮춰가지고 2.0이라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0.6% 포인트 내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30% 정도 성장률을 떨어뜨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대외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IMF에서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0.6%, 30% 정도 이렇게 하락할 것이라 보고 있고 내년도도 애초에 2008에서 2.2 정도로 해가 0.6을 낮췄거든요. 똑같이. 예.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중국과 관련돼 있는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된 중국과 관련 있는 싱가포르, 홍콩, 한국을 갖다가 대폭적으로 다 하락해서 이렇게 지금 예측을 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어려움이 돼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이 좀 뭐 정부가 나쁘다고 이야기하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국민을 믿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들어가야 된다. 국민들이 훨씬 더 현명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수석이 이야기한 뭐 일본과 관련해서 100일 프로젝트, 1000일 프로젝트 했지만 그걸 누가 수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일본과 관련해서 접점을 세우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일본에 관광 안 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일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게 국민들이시죠. 그다음에 예. 국민들이 불매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나 기업의 대응은 대단히 늦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을 믿고 자신감 있는 정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솔직히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소비를 좀 늘어달라. 그다음에 좀 혁신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대화를 하고 힘을 모아서 지혜를 짜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전혀 작동되지 않는 지표들 뭐 미국, 영국, 예. 프랑스 이야기하면서 중국은 7%에서 6% 가가지고 6% 초대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에 5%대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2%대인데 비교가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그렇게 해서 호도할 필요는 없다. 솔직하게 예.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건 특히 또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은 한편의 비판과 견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일도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 위원장님이 IMF 얘기를 하셨어요. 어제 오후에 이제 자료가 IMF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도 뭐 어제 저녁에 프리즘 뉴스에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만 2.6%에서 2.0%. 그러니까 2.0%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0.6% 포인트나 내렸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0.6% 포인트를 내렸고. 이 교수님. 예. 결국은 대외 쪽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우리 이호성 수석이나 김상조 정책실장께서 그 이야기하시는 게 한번 우리 정용근 위원장님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왜 국민들이나 왜 전문가들이 디플레이션 관련돼 가지고 계속 위기설을 제기를 할까?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 이호성 수석이 말하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이제 경제학 쪽에 예. 위기라고 하는 것은 셀프 풀필링, 자기 실현 예측, 자꾸 위기 온다 네. 하면 사람 쭉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반면 또 2002년에 우리 그 행동 경제학, 그게 심리학과 경제학을 결합하는 kahneman의 이론에 의하면 이미 요즘 현재 2000년대 이후에 노벨 경제학상이 대부분 그런 쪽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자들은 왜 자꾸 위기가 온다고 이야기할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 당국이 하는 정책의 의사결정 체계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를테면 정책 당국이 자꾸 좋은 쪽으로, 자료는 그렇지 않은데 좋은 쪽으로 의심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윽박을 한단 말이죠.
압박을 하면 정책 의사 결정자들은 자기를 지지를 해주는 사람들을 믿고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듣고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시장에서는 정책 당국자들에게 오버컨피던스, 과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과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학자들은 아까 말한 대로 과신을 가지고 있는 정책 당국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견제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과신은 왜 생기느냐? 과신은 너무 세상을 낙관제로 보거나 예. 그다음에 자기들이 너무 옳다고 생각한다거나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다는 거를 이미 경제학계에 예. 다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야. 예. 근데 아담 스미스도 뭐라 그랬냐면 진짜 과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 도덕적으로 나쁜 거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나 학자들이 비난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위기의식에 대해서 정책 당국이 너무 과신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런 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우리 이호승 수석이나 이제 그 정부 쪽에서 하는 얘기에 조금 뭐 굳이 조금 그 변명적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동의하는 쪽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 좀 지표라는 게 이제 굉장히 이게 쭉 시계열로 좀 오랫동안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추세라든가 이런 걸 이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언론 보도라든가 이제 야당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근거로 제시하는 수치들을 보면은 안 좋았을 때 뭐 이럴 때를 좀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렇게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반박을 또 안 하는 것도 또 너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정책 당국은 이제는요 하도 이제 통계 자체가 많이 이제 발달했기 때문에 네네네. 이 우리 이호성 차관이나 김상조 씨 이런 분들이 두 사람이 상당히 입장이 다르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예. 두 분이 서로 지금 이제 똑같은 데이터를 볼 텐데 서로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 당국자는 항상 자료에 기반돼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예. 이를테면 지금 이제 우리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저렇게 하시잖아요. 금리 인하의 긍정적인 측면도 좀 부정적인 또 있습니다. 경제학에는 항상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예. 한국은행도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인정을 했구나. 예. 생각하면 사람들은 더 움츠러드는 거죠. 예.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1.5로 우리 한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나는 더 낫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이 보면은 그 이호성 수석을 좀 변명을 하면은 자기 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장하성 실장 하반기에 좋아진다. 홍장표 수석이 내년에 좋아진다 했는데 국민들 보기에 계속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말이 안 맞는데 계속 지적을 하고 전문가들도 이제 그때도 하반기나 내년도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다가 계속 좋아지지 않으니까 이제 지적하는데 이호성 수석 본인 때 얘기지 않지만 이건 개막에 받아들여야죠. 예. 그리고 사실 그 전망이라는 게 요즘같이 불투명성이 높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뭔 일이 내일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망한다는 게 얼마나 무리한 일인지도 좀 알겠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걱정을 좀 덜어준다는 측면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시간이 이제 3분 정도 남아서 한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뭐 블룸버그 브루킹스 연구소 같은 경우도 뭐 전 세계 경기 종합 지수 타이거 지수라고 하더군요. 이게 3년 만에 최저치다. 뭐 등등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내년에 대한 전망들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 우리가 이런 예고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 말씀씩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부터 하시죠. 네.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뭐 경제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갈 위험성은 상당히 높은 것은 그렇죠. 사실로 보이고요. 예. 까딱 잘못하면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저렇게 말은 좀 긍정적하지만 실제로 내년도 예산은 굉장히 확장적으로 9.3% 증가 보면 위기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저도 뭐 예산 확장 논자는 아니지만 내년은 불가피하다.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다만 그 돈이 효율적으로 좀 잘 쓰일 수 있도록 좀 디테일에 악마는 디테일이 있으니까 디테일을 잘 꾸면서 내년도 뭐 지금이 바닥이고 내년부터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을 설계했으면 좋겠다. 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용 의원님. 뭐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가지 않냐 이런 지적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 국민성이라든지 역동성을 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 맥킨지 글로벌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살아가기 위해서 주요하게 4가지 정도 지적한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첫 번째가 주거비하고 교육비를 갖다 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경제에서. 두 번째는 사회 서비스업을 강화시키라. 보건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또는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을 강화시켜야 된다. 예. 네 번째가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를
참여를 갖다 늘리라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아주 조목조목 적절하네요. 정확하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이런 겁니다. 핵심은 기업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정부는 토대를 만드는 것인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그다음에 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사고 외고 문제로 갈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지 대학 안 가도 되게 하고 대학생이 백수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늘리고 이런 거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과감하게 해놓고 그 이후에 평가받아야지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이 대정요법으로 해서 경제를 갖다 끌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주거비, 교육비, 사회 서비스, 보건 서비스, 중소기업, 여성 경제활동이고 구구절절히 참 옳은 지적을 했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경제학에서 이번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도 경제학은 양으로 정책을 취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어떤 질의 성과를 가져오느냐를 정책 당국이 반드시 봐야 된다. 이걸 우리가 이제 필드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쪽으로 익스페리먼트 이렇게 하는데 정부는 잘한다고 칭찬받고 싶으면 예산을 증가시켜서 정말 이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주거, 교육,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중소기업 쪽에 필드 스터디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양을 늘려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정책의 실행 메커니즘에서 비효율이 생기는 거지. 이건 보면 우리 비효율 많잖아요. 이런 걸 먼저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정부가 해야 될 내년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이게 그동안 했던 정책에 대한 질적 점검을 할 필요가 한번 있다. 정부에 지금 현재 27개의 사회과학 연구소가 있어요. 그런 거 동원해서 그런 거 한번 하자 이거야. 그랬을 때 국민이 공감을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재정을 늘렸다. 누가 믿겠어요? 안 믿죠. 그게 현장과 정책 간의 괴리감도 좁힐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무리 좀 해야 되겠네요. 오늘 이 교수님, 그다음에 김 교수님, 정 위원장이 세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조국 전 법무장관이네요.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서울대 교수로 근데 복직을 바로 했습니다. 이걸 두고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슈 따라잡기 잠시 후에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마지막으로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습니다.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이 그제 저녁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했다며 어제부로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무직 휴직은 임기가 끝나면 휴직 사유가 소멸된다며 30일 이내 복직 신청을 하면 임기가 종료된 바로 다음 날부터 복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이 제출한 사표는 그제 오후 5시 38분 수리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사표 수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대에 복직원을 팩스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의 빠른 복직을 두고 학생들 사이에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양쪽 다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편입형이 안 돼 있고 뭐가 주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 2학기가 시작돼 강의를 새로 개설할 수 없는 만큼 조 전 장관은 내년 1학기 개강 전까지 연구교수로 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민 평론가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리포트 내용 쭉 보셨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복직 신청이 되게 빨랐다는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기도 하고 일단 복직을 하겠냐 이런 사실 설왕설래도 저희가 방송에서 하기도 했어가지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면은 뭐 자동으로 휴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이제 휴직을 해제할 만한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복직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강의를 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뭐 대중적으로 좀 반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교수라는 직책 자체는 연구를 하는 것이 또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강의가 없더라도 복직을 할 수는 있는 것인데 사실 좀 너무 빠르게 하지 않는가, 기다렸다는 듯이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한 달 안에만 네. 신청을 하면은 복직을 하는 데는 이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네. 이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30일이 넘으면 복직이 아예 안 되는 건가 보죠. 서울대.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시일 내에는 할 복직원을 제출할 필요는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을 수호하겠다면서 서초동에서 촛불을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퇴를 할 것도 예상을 못했고 근데 사퇴를 하자마자 복직원을 내는 모습은 글쎄 그분들한테도 조금 충격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왜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다렸다는 듯이 돌아가 그렇게 버린 거기 해서? 때문에 예, 굉장히 조국 장관을 일단 그 자리에서 지켜주면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또 꽤 있는 것인데 그분들 봤을 때도 조금은 당혹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뭐 며칠 지나서라도 하는 게 모양새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얘기 좀 사실 이 며칠 전부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좀 밀려서 못했는데 오늘 좀 해야 되겠네요. 정경심 교수가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의사가 진단을 한 걸 테니 맞을 거고 이렇게 되면은 특히 이제 뇌종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위험한 병인데 네. 검찰 수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또 검찰에서 이분을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참 이게 그러네요. 검찰에도 그 의사로서의 자격이 있거나 예. 의학을 전공한 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런 검사를 필두로 해서 아마 확인 작업들을 조금 더 거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요? 예. 네, 추가로 더 진단을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아무래도 아픈 사람이라면은 검찰 수사를 맹렬하게 진행시킬 수는 없다라고 글쎄요. 보여집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병이 있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느냐? 그것은 또 아닌 게 유사 사례가 있어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보면은 이화여대 쪽에서도 연루자들이 몇 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에서 이제 김경숙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산업융합대학원장. 교수였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김경숙 씨는 국회 청문회도 출석을 하기도 했는데 네. 나중에 사진들을 보면은 이분이 이제 머리를 다 삭발을 하신 그 사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도 암투병 중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요. 암투병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앞으로의 재판이라든가 수사를 모두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 그러나 이제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 정경심 씨에 대한 수사는 뭐 몇 시간 하다가 중단 요청을 맞아요. 받고 예. 뭐 중단이 되거나 혹은 수사 기간 조사 시간보다 훨씬 긴 예. 조서 검토를 거쳤다거나 해왔기 때문에 뭐 글쎄 특별히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겪어왔던 거에 비해서는 네. 진척이 더디다라고 생각을 못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뭐 아주 빠르게 조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 교수 입장에서 봐서도 물론 이제 몸이 불편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 네. 있긴 한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씀하신 사례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조사를 어쨌든 최대한 받으면서 어쨌든 네. 이걸 빨리 좀 종결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뭔가 좀 투명하고 네. 그래서 좀 이제 공정하다는 부분 얘기를 드릴 수 있을까? 피의자로서의 예. 의무와 도리 그리고 시민으로서 또 환자로서의 인권 이 예. 두 가지를 모두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 그러게요. 더 사실은 조금 더 정말 디테일을 잘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조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또 바로 수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후임 법무부 장관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제가 쭉 이제 후임으로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을 쭉 봤더니 네. 이제 서너 분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김호수 현 법무차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됐는데 본인이 나는 내년에 총선 출마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고 뭐 일각에서는 거부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박범계 의원 얘기도 나오고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얘기 나왔고요. 전 대검차장 얼마 전에 이제 그 용퇴를 했던 봉욱 전 이제 차장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후임 문제는? 이제 좀 보면 한 세 분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문가, 학계의 사람입니다. 아까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라든지 예,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검찰 개혁이 지금 현장에서 빨리 진척이 돼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렇다면 교수 출신이나 시민운동가 출신이 과연 이걸 해낼 수 있는지 이 의문을 일단 돌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디테일 면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다르죠. 네. 예. 그 두 번째는 법조 현장, 특히 검찰 출신들입니다. 봉욱 전 검사 같은 경우가 예. 그 사례에 속하는데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검찰 출신에게 맡길 수 있느냐. 그러네요. 이 부분이 또 걸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 부류가 바로 의원입니다. 전해철 의원 본인이 고사를 표하기는 했지만
근데 사실 의원이 등장하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게 현재 검찰 개혁의 중심은 국회로 옮겨갔거든요. 맞아요. 넘어갔죠. 그렇다면은 그 행정부처와 국회 간의 유기적인 연결 그리고 굉장히 열려 있는 대화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의원 출신 장관의 이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법조인이면 더 좋고. 예, 그렇습니다. 출신이.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변호사 출신이었던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판사 출신이었던 법범계 의원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한 가지 결정적 애로사항은 내년 총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12월 중순인가까지 이제 끝내야 되잖아요, 네, 등록을. 지금쯤이면은 지역구에 들어가서 그럼요. 계속해서 주민들 사이를 오가야 되고, 당장에 지금 국감이 있긴 한데 국감 끝나자마자 또 예산심사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지역구 의원들의 고충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바쁠 텐데 이 시국에 장관을 덥석 선뜻 예. 맡을 수 있는가? 아마도 내년 총선에 불출마할 국회의원이라면 좀 쉽겠지만 그 역시도 좀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의 고충이 있는 거죠. 검찰 개혁 참 쉽지 않네요. 네. 왜냐하면 조 장관 물러난 이후에 이제 어쨌든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스피디하고 굉장히 약간 강력하게 이 검찰 개혁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물꼬가 터진 거니까 밀어붙여서 이제 현실화 시켜야 되는 건데, 자칫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할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됐을 경우 뭔가 흐지부지 되는 거거나 약화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이 또 반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참 이게 굉장히 좀 뭐라 할까요? 누가 참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힘들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해철 의원 유력설이 나오긴 했는데 본인이 또 거부를 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아무래도 법조계의 또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출신들이 거론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네, 김호수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의원 출신 인물을 못 구하면은 자연스럽게 내부 승진이라는 형태로 장관으로 그렇죠. 갈 시나리오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김호수 법무차관이 국감에서 이제 어제 국감했죠. 어제 이제 조국 장관이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차관이 좀 대신 이제 나갔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검찰 개혁의 핵심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수사권과 이 기소권을 분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네. 얘기를 하더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사실 국민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도 검찰 개혁의 핵심이 돼야 된다라는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같이 있기 때문에 너무 검찰의 권력이 비대해진 거니까. 글쎄요. 김호수 차관의 그런 발언들이 또 이제 후임 이제 결정하는데, 대통령 후임을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하마평은 너무 변수들이 많아가지고 이 정도 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얘기 좀 해보죠. 여야 3당이 오늘 2+2+2 회동을 갖습니다. 검찰 개혁안 등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할 텐데, 공수처 문제가 지금 최대 현안으로 이제 네.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한국당에서는 뭐 황교안 대표도 다음 국회 얘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결사적으로 막을 것 같다라고 얘기가 네. 나와서요. 자유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열어둔 상태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다라고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는 검찰 출신 의원들도 있지만 경찰 출신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경찰의 공무원 그 수를 봤을 때는 뭐 한쪽의 편을 쉽게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민주당하고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정치적 부담 없이 합의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는 하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네, 그러나 공수처에 대해서는 결단코 반대를 하고 있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 장기 집권, 그들이 얘기하는 좌파 장기 집권의 토대가 될 거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공수처를 통해서 오히려 대통령이 공수처를 쥐고 네. 대통령 쪽이나 여당은 수사를 못하도록 만들고 야당이라든지 좀 만만한 권력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세워놓고 있고 바른미래당까지 끌어들여서 같이 반대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설득력이 있는 네. 반대 논리입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어떻게 쓰여질지는 사실 미지수기는 해요. 그리고 좀 극단적인 유례긴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가 공수처 비슷한 기구가 있는데 예, 이것이 결국에 집권 세력은 건드리지 않고 집권 세력이 숙청하려고 하는 대상들만 건드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자유한국당 말고 바른미래당하고 민주당이 공수처안이 좀 다릅니다. 다른 것 중에 결정적인 게 공수처 검사의 임명 권한을 누가 쥐느냐. 인사권이고. 예, 인사권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중심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을 통한 민주적 통제라는 가치의 무게를 싣고 있다면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냈던 그 안을 보면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국회라든가 이런 견제도 있는 거지만 공수처장이 그냥 임명을 하도록, 그러니까 공수처의 독립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공수처 독립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은 맞는데,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은 있지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찬성을 한다 이거군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 공수처 안에 그 독립성을 위주로 둘 거냐, 민간의 그 통제를 위주로 둘 거냐, 이 차이는 있지만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고 독자 안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요. 여야 사당 합의 때도 같이 했거든요. 그랬죠. 예. 그렇다면 과연 자유한국당의 바른미래당을 또 떼내가지고 예.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대단히 회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장의 2+2+2 이 회의에도 각 당 원내대표 말고 각 당에서 한 명씩 선임한 그렇죠. 대표 의원이 나오는데 그렇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바른미래당 쪽 의원입니다. 그래요? 근데 권은희 의원 본인이 굉장히 민주당 쪽하고 갈등을 겪어가면서 독자적인 공수처 안을 냈는데 공수처 안 자체를 반대할 거냐. 그거는 이 아니겠죠. 부분은 미지수인 거고, 만에 하나 민주당하고 바른미래당 사이에서 공수처 검사의 임명 권한을 두고 합의가 안 되면 바른미래당에서 이렇게 되면 공수처 그냥 반대하겠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하고 반대 전선은 형성이 되겠지만 민주당이 대화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절충할 수 있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 바른미래당이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길로 갈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죠. 캐스팅 보트를 바른미래당이 갖고 있군요. 네. 근데 어쨌든 공수처가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지금 계속해서 여러 이제 법조인 출신 이제 전문가분들 나오셔서 했던 말씀도 이게 결국은 이제 견제를 누가 할 거냐라는 부분에 네. 지금 사실 검찰 개혁안도 사실 그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견제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전 거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게 국민들이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2+2+2 이 협상에서도 논의가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간만에 바른미래당이 줄 수 있는 포인트가 공수처 문제다.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가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얘기를 좀 갑자기 해야 되는데 네. 아니 갑자기 사퇴설 얘기가 나왔어요. 뭐 사실은 좀 며칠 됐습니다만 그래서 총리실에서는 당연히 즉각 반박을 했고 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지금 조국 장관의 그 사퇴를 둘러싸고 누군가들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도 이제 사퇴 수습 차원에서 총리직에서 내려가는 그 시나리오가 흘러나왔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낙연 총리가 민주당에서 역할론을 제기받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총선을 앞두고 사퇴를 해야 될 가능성이 커졌었죠. 그럼 총선 출마 때문에? 예, 뭐 총선 출마도 있고 전국 수습도 있고 두 가지 의미가 크게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화일보에서 보도를 했을 때도 썩 개연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 이낙연 총리가 당장에 일왕 즉위식에 중책을 갖고 가야 참여를 돼요.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베 총리하고 회담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낙연 총리가 사실 아베 총리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 대표적인 지일파 정치인이라서 네. 한일 협상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곧 일왕 즉위식에 방문할 분을 두고 사퇴한다,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설령 사퇴하더라도 예. 사퇴 안 한다고 하고 일왕 즉위식 갔다 오고 나서 사퇴를 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한 건데, 네. 그런 의미에서 좀 너무 빠른 그 추측과 보도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또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차기 대선 주자 가운데서도 좀 계속해서 1위를 좀 달려가고 있는 그런 네. 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지지율도 제일 높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더 이렇게 좀 견제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네. 그래야 됩니까? 좀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좀 아무래도 좀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좀 하고 그래서. 그리고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보고 난 다음에 되게 이제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기사에서 나온 그 논리보다도 네. 이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대상이 되는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서요. 어쨌든 이낙연 총리는 이제 곧 22일이 이제 즉위시니까 이제 곧 일본으로 좀 떠날 예정이니까 가서 정말 우리가 현재 얘기 내는 대로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아베 총리와 뭔가 독대가 있을지 여부 네. 요거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법무부 국감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부끄럽고 창피하다. 이런 정치는 공동체의 해악이다.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좀 귀에 제가 눈에 쏙 들었던 표현들이 이런 거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철희 의원은 비례대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왕에 불출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 많은 분들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철희 의원이 총선에 불출마할 거다라고 주변에서는 관측을 해왔었어요. 본인이 의지를 밝힌 적도 없었고 그리고 뭐 청와대에 들어가고 싶어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 막상 들어왔는데 본인이 원래 정치 기획자로서 갖고 있던 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펴는 데에서도 많은 한계를 또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정치평론 참 오래 많이 하셨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애초부터 잠시 정치권 입문 과정에서도 지역구를 통한 정치 입문설이 있었는데도 비례대표로 입문을 했고 더 이상 뭐 재선이라든지 이쪽에 매달리지 않는 모습들을 그동안 보여왔기 때문에 네. 이 사정을 아는 분들한테는 불출마 선언은 그렇게 의외의 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이철희 의원이 사실 어떤 정치권의 진영 논리라든지 이분법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었고 또 본인이 그 속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좀 환멸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는 김에 또 우리 정치가 지독하게 모질고 매정했다라는 그런 또 소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에 총선 불출마 얘기들이 좀 계속해서 꾸준히 나왔고요. 또 그 총선 불출마의 그 어떤 그 이면을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뭔가 공천에서의 어떤 좀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그건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뭐 자유한국당이나 저쪽 다른 야당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일종의 정계 개편 또는 뭔가 지금 또 저 조국 정국이 이제 끝나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좀 정치권에 대해서는 허무주의 뭐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런 점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했을 때 뭔가 이런 어떤 일부 의원들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들이 뭔가 그거 촉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네, 근데 이번에 이철희 의원 불출마 선언은 예전에 오세훈 전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하면서 오세훈법을 통과시키고 이때하고 좀 기세가 달라요. 이철희 의원이 자신의 사퇴를 통해서 정치를 더 개혁하겠다 이게 아니라 정치 개혁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좀 정치권에 대한 한탄 이런 것들을 남겼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 진짜 정치권은 나아지기 어려운가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기 좀 좋은 것 같고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초선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언은 너무 이제 초선 의원이 한 의외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걸 두고 뭐 다선 의원이 아니 초선도 불출마하는데 나도 압박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정치권에서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비춰질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철희 의원만 놓고 본다면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뭔가 좀 젊고 개혁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고 뭔가 좀 자기가 현장 밖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거나 이렇게 지적을 하다가 그 현장 안에 그래서 들어갔고 그래서 뭔가 좀 이철희 의원이 방송을 많이 봤던 시청자들은 뭔가 이 사람이 가서 좀 뭔가 좀 변화도 좀 주고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근데 이제 한 번 하고 이제 못하겠다 너무 이제 뭐 부끄럽고 창피하다 해악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이제 그만 이제 불출마하겠다 한 걸 보면 물론 한계가 충분히 있죠. 소선 의원이 하는 게 얼마나 뭐 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뭔가 좀 계속해서 좀 싸워주고 투쟁해주고 이렇게 하길 바라지는 않았을까 지지자들은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네, 그 이철희 의원이 업적이 또 있다라는 것도 한편 상기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무사의 예전에 그 촛불 항쟁 당시에 계엄령이라든지 위수령 검토했다는 거 이 부분을 폭로한 사람이 이철희 의원이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선거법 개혁에 있어서도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앞장서서 이 안들을 추진했던 사람이 이철희 의원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지금 이제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면 정치는 뭐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얘기했듯이 허업이 아닌가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이 하신 일이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나름대로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렇게 뭔가를 자꾸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 더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러질 못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 뭐 이 기회가 또 개혁 마인드를 갖고 뭔가 세상을 좀 더 잘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생각 갖고 있는 어떤 인물한테 가면은 뭐 되겠죠. 이철호 의원 대해서 하나만 더 하죠. 이철호 의원이 그 법무부가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라는 걸 이제 법무부 국감에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검사 블랙리스트라는 건 또 뭡니까? 검사 이게 블랙리스트인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건데 일단 이철희 의원이 있었던 그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이라는 것을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든지 법령 지침을 위반한 자,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검사들을 선정하고 관리한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에 이제 비위 발생이라든지 이 부분은 당연히 징계를 하거나 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혹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명목으로 좀 검찰 수뇌부라든가 지도부에서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는 괘씸하게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이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합리적인 의혹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진짜 문제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검찰 조직의 자정을 위해서 네.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찍어내기 식으로 예. 또 사람을 좌천시키거나 뭐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만든 블랙리스트인지 이건 조금 더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이것까지는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2012년인가부터 네, 있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면은 이제 MB 정부 끝 무렵일 텐데. 네. 그리고 여기에 관여한 사람 중에 현재 검찰 요직에 앉아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부분 특히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수민 평론가 여기까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은행 지금 이제 좀 전에 이제 금리 인하했다는 말씀 드렸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보통 11시 조금 넘어서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기자간담회를 갔거든요. 지금 현장에 이주열 총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카메라를 넘기겠습니다.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유로 지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은 세계 교역 둔화에 따른 수출과 투자의 부진으로 성장세가 약화되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무역 분쟁의 전개 상황과 주요국 경제 지표의 움직임에 영향받으면서 장기 시장 금리와 주가가 큰 폭으로 등락을 하였습니다. 국내 실물 경제도 성장세 둔화가 이어졌습니다. 투자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소비 증가세가 약화되었으며 수출도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 흐름은 글로벌 무역 분쟁 지속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난 7월의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수요 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그리고 공공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9월 중 마이너스를 나타내었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0%대 중반으로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0% 내외에 머물다가 내년에는 공급 면에서의 하방 압력이 점차 완화되면서 1%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주요 가격 변수가 국제 금융시장 움직임에 영향받으면서 상당폭 등락하였는데 지난 8월 말 통화정책 방향 결정 때 시와 비교하면 장기 시장 금리와 주가는 상승하고 원 달러 환율은 하락하였습니다. 가계대출은 9월 들어 계절적 요인으로 증가 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오름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향후 성장 흐름이 기존의 전망 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요 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 대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그것이 국내 경기와 물가에 미칠 영향 그리고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희령 위원과 임지원 위원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혹사 설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대 박시현 기자입니다.
예, 이주열 총재 브리핑 내용 들으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9월 고용동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포인트는 앞서 여러분들 들으셨던 대로 연령 측면에서는 40대고 업종 측면에서는 제조업입니다. 이 두 항목은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고 부진의 원인이 서로 중첩돼 있으며 IMF 외환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는 점에서 아주 짙은 동질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40대는 인구 통계학상 우리나라에서 인구 비중이 가장 크고요. 또 개별 가계에서는 가장입니다. 생산과 소비를 주도해야 될 우리 경제의 허리, 중추지만 앞서 들으신 것처럼 가장 취약한 연령대에 현재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고용정책의 혜택이 가장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주요 이유 중에 하나로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써서 정책 효과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의 일자리 대책, 나아가서 경제정책 전반의 핵심이 과연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9월 고용지표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Thank you.